우리는 바이킹을 약탈자이자 전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도끼의 충돌이 멈추고 방패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습격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딸들, 모든 여성들이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이킹이 그들에게 가한 것은 죽음조차 자비롭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바이킹의 잔혹함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가조차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감히 암시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만약 바이킹과 노르드 시대에 기록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꼭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것은 이븐 파들란의 목격 기록부터 더블린 노예 시장의 고고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출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콘맥노의 수도원이 토르길과 그의 함대에 함락되었습니다. 43명의 수도사들이 제단을 지키다 쓰러졌습니다. 연대기 작가는 학살을 묘사하다가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사슬들이요. 더블린의 우드키 발굴 작업에서 노예 시장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손목에 맞춰진 쇠사슬, 아이들에게 맞을 만큼 작은 발목고리, 그리고 인간을 담아두기 위한 창고 건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블린의 노르드인들은 금과 은만 약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약탈했습니다. 사로잡힌 아내는 상품이 되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냉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은화 20개, 어머니는 15개, 포획 중 부상당한 여성은 10개였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슐레스비히의 룬문자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긴 영수증이죠. 그러나 팔려가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운명이었습니다. 862년 바이킹들이 포트마로 정착지를 습격했습니다. 아일랜드 연대기는 47명의 전사가 죽었다고 기록하지만 롱하우스에서 붙잡힌 53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근 늪지대의 토양조사가 그 침묵을 메워줍니다. 23구의 여성 시신, 모두 의도적인 폭력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죽음들 중 어느 것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상처들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뒤에서 골절된 두개골, 방어하다 부서진 팔뚝, 지속적인 폭행으로 부러진 갈비뼈. 이것들은 전투 중 사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습격 후 며칠이 지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수행된 처형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871년 데이교도 군대가 레딩을 점령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에델드 왕의 패배를 기록하지만 왕실 여성들의 운명은 생략합니다. 옛 섹슨 궁전 발굴 작업에서 산화철로 얼룩진 돌들이 드러났는데 혈액 잔류물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죽음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노르드 전쟁 문화에는 법이 있었고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전사가 죽으면 그의 아내는 그를 죽인 자의 합법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강제로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노르드어로는 코나, 소유된 여자라는 뜻입니다. 숨쉬는 재산이죠. 아이슬란드 법전은 그 의식을 명시합니다. 포획자가 증인들 앞에서 소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선택도, 목소리도, 탈출도 없었습니다. 그 결혼은 합법적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적법한 자식이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용인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라가스 법전은 명확했습니다. 포획 후 3일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축처럼 쟁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결혼은 최악의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878년 노르드 약탈자들이 방갈로르의 수도원을 파괴했습니다. 연대기는 그 전멸을 기록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의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장소들의 화제층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의도적인 패턴으로 배치된 여성들의 뼈 조각. 노르드 을의 문서는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전사가 죽으면 그의 말도, 그의 무기도, 그의 여자들도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이븐 파들라는 921년 볼가 강에서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주인의 장례식에서 노예 소녀를 의례적으로 겁탈하고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고고학은 그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선박 매장지에서 목 졸린 흔적이 있는 여성 유골들이 발견됩니다. 치아에서 약물 흔적이 나오고 죽음 전에 헨베인으로 진정시켰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멍하고 환각 상태에서 수능적으로 화장 더미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공포를 무디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907년까지 대군이 세포드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연대기는 도난당한 가축과 불탄 교회를 언급합니다. 야영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대신 말해줍니다. 유아뼈들, 그중 수십 개가 둔기 외상을 입었습니다. 사산이 아니라 살해였습니다. 바이킹 법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예라면 아이도 노예였습니다. 아이가 일할 수 없다면 아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혹한 경제 논리였습니다. 둠즈데이 북은 나중에 노르만족 하에서도 이 관행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크셔의 인구 연구는 노르드 정착지가 있던 곳에 정확히 공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렉턴의 유골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873년부터 874년까지의 대군 야영지에는 249구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중 여성은 63구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들은 끌려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 유해의 동위원소 분석은 그들이 현지인이 아니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잡혀온 포로였음을 입증합니다. 무덤에 묻힌 이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출산이나 질병으로 죽은 이들이었죠. 나머지는 노예 경로로 사라졌습니다. 바이킹 더블린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인신매매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주 배들이 새로운 포로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여성들은 나이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젊은 이들은 번식용으로 노르드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이 든 이들은 동쪽으로 배송되어 러시아 강을 따라 이슬람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수목연륜연 대학 더블린 해안가 기둥들의 나이테 연구가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841년부터 970년까지 지속적인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60년 이상의 꾸준한 확장이었죠. 그 성장은 어업이나 모피 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두마다 더 많은 배를 위한 공간, 인간 화물을 위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창고 자체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돌로 지어진 기초, 한 번에 최대 200명의 포로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배수로 빗무룡이 아니라 인간 배설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송 전에 포로들을 임시로 가두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장기 보관 시설이었습니다. 인간 창고였죠. 9세기 아랍, 연대기 작가들은 바그다드까지 도달한 바이킹 노예 카라반을 묘사했습니다. 여성들은 동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습니다. 게르만과 켈트 땅에서 온 창백한 피부의 여성들은 희귀한 사치품으로 취급되었고 이국적인 상품처럼 전시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그들의 구매자들을 이해했고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무역에 공급했습니다. 만약 이런 기록된 바이킹과 노르드 역사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동부 노예 경로는 노브고로드와 키예프를 거쳐 드네프르 강을 따라 1000마일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룬 문자가 새겨진 선박 화물 목록이 발견되었는데 호박과 모피와 함께 노예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오싹합니다. 배당 약 20명의 여성, 표준 적재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팔려가는 것도 아니었고 강제 결혼도 아니었고 의례적 희생조차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운명은 감히 저항한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14년 아일랜드 군대가 노르드의 지배에서 더블린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4대가의 연대기는 승리를 묘사합니다. 도시가 해방되고 바이킹들이 쫓겨났다고요. 하지만 기록은 성벽 밖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이 그 이후로 침묵을 채워왔습니다. 발굴 작업에서 처벌 구덩이들이 드러났습니다. 느린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돌로 줄지어진 구멍들이었죠. 안에는 독특한 부상을 입은 유골들이 있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부러진 다리, 자살을 막기 위해 으스러진 팔. 이 여성들은 빨리 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도록 살아있게 유지되었습니다. 각 구덩이는 깊이 6피트, 너비 3피트였습니다. 평평하게 눕기에는 너무 좁고 똑바로 서기에는 너무 얕았습니다. 희생자들은 고통 속에 웅크린 채 죽어갔고 죽음은 며칠, 때로는 몇 주에 걸쳐 다가왔습니다. 바이킹 법전은 그 처벌을 확인해 줍니다. 주인을 해치거나 죽인 노예 여성은 산채로 묻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신속한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는 공기가 들어갈 만큼 얕았지만 탈출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갈증, 추위 또는 탈진으로 죽었습니다. 더블린 처형장의 고고학적 토양 분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패층은 즉각적인 매장이 아니라 장기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일부 구덩이에는 살을 찢는 날카로운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덩이들에는 희생자들을 천천히 익사시키기 위한 고인물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었죠. 포로들은 강제로 지켜보게 되었고 반항이 정확히 무엇을 가져오는지 배웠습니다. 919년까지 노르웨이 왕 하랄 공정왕이 그의 통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노르드인들 사이의 내전이 끝났습니다. 확장이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경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조직화되었습니다. 확립된 무역로와 함께 신뢰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포로들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배달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사람들을 가축처럼 인도 날짜를 약속했습니다. 비잔틴 무역 기록이 세부 사항을 보존했습니다. 944년의 루스 비잔틴 조약은 범주별 노예 가격까지 나열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할인된 가격에 팔렸습니다. 10세 미만 아이들은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는 규칙이 있었고 계산이 있었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937년 아일랜드에 대한 마지막 주요 바이킹 습격이 브루남바 전투에서 끝났습니다. 5 왕국이 연합하여 노르드 침략을 격퇴했습니다. 승리는 결정적이었지만 그들이 수송대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시사적이었습니다. 휴대용 번식 우리였습니다. 이것들은 조잡한 감옥이 아니라 신중하게 설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긴 행군이나 수송 중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제 부속품과 목재 구조물이었습니다. 어린이 크기에 맞춘 사슬, 더 큰 단지로 조립되거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분해될 수 있는 모듈식 부분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군대 자체와 함께 이동하는 이동식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각 우리는 성인 12명 또는 어린이 2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 고정된 쇠고리가 사슬을 제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마모 패턴은 그것들이 끊임없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쟁의 때때로 일어나는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수행의 물류에 내장된 조직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이킹에게 전쟁은 정복이나 약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와 딸들은 단순히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압수되고 처리되고 분배될 살아있는 자원이었습니다. 바이킹 마을들의 고고학 조사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모든 주요 정착지에는 수용 우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항구에는 처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기반 시설은 어디에나 있었고 일상생활에 짜여 들어가 있었으며 눈앞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954년 에릭 블러드 X가 스테인모어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잉글랜드의 마지막 바이킹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노예제의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흡수되었습니다. 기독교 통치자들이 그 기반 시설을 물려받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수도원의 기록들은 바이킹 패배 직후 엄청난 수의 계약 하인들이 증가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자발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여성들이었고 다른 라벨 아래 있는 같은 포로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시장을 위해 재브랜딩된 노예들이었죠. 1616년 하랄 하르드라다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죽었고 이는 잉글랜드에서 바이킹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연대기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다. 바이킹 패배 연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에 여성 집단 무덤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습격 중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형되었고 제거되었으며 증거가 지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렉턴에서 명확해집니다. 986년에 봉인된 집단 무덤이 최근 발굴되었습니다. 236구의 시신, 모두 여성이었고 각각 의도적인 살해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둔기 외상, 목졸림, 독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이온소 검사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노르드에서 태어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잉글랜드에서 바이킹의 권력이 붕괴되던 순간의 것입니다. 노르드 마을들이 함락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묻힌 여성들은 적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힌 여성들을 무엇이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직접 그것을 가해왔으니까요. 그래서 패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같은 방법을 내부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붙잡히기 전에 죽였습니다. 렉턴 유적지의 토양 코어는 살해가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말살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딸들의 생명을 끝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다른 이들에게 퍼부었던 공포의 음울한 거울이었습니다. 연대기는 침묵합니다. 사가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들이 증언합니다. 마지막 세부 사항 하나가 그것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두개골 중 하나에 룬 문자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노르드어로 쓰인 세 단어였습니다. 이 편이 더 나아 그 집단 처형 동안 누군가가 멈춰서서 뼈에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정당화였죠. 학살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두개골은 한 소녀의 것이었고 12세에서 14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동이온소 분석은 그녀가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잉글랜드로 옮겨졌으며 포획을 막기 위해 자기 민족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을 입증합니다. 그 조각은 사후에 이루어졌는데 마치 그녀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는 듯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바이킹의 성폭력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습격에 관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법체계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그라가스 법전은 그것을 명시합니다. 여성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자는 최소 3명의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포획자는 법적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은 탈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산의 절도였습니다. 벌금은 은화 40마르크였습니다. 이것을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대부분의 자유민이 1년 내내 벌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978년 에델레드 왕이 잉글랜드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칙령은 바이킹 노예 거래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과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런던의 세관 기록은 인간 화물에 대해 징수된 관세를 보여줍니다. 여성 1명당 은화 5개, 아이 1명당 2개였습니다. 영국인들은 노르드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부러워했고 몫을 원했습니다. 해양 고고학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북해에서 인양된 난파선들은 특별히 설계된 화물칸을 보여줍니다. 공기를 위한 환기구, 몇 주간의 항해를 위한 물 저장소, 화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강화된 구획들. 이것들은 즉흥적인 노예선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것은 갑판 아래에 80명의 포로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목재 연대 측정은 그 건조 시기를 910인연경으로 추정합니다. 화재 흔적은 그것이 바다에서 침몰했음을 보여줍니다. 안에 쇠사슬로 묶인 80명의 여성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희생자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반격했습니다. 923년 프랑크 기록은 군일드라는 이름의 여성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해방된 노르드 포로로 약탈자들 자신의 방법을 그들에게 되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전술, 약점,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녀는 프랑크 영토 전역에서 전투대를 이끌며 바이킹 전초 기지들을 파괴하고 수백 명의 포로를 해방시켰습니다. 연대기는 그녀에게 12개의 바이킹 야영지 파괴를 공로로 돌립니다. 그녀의 방법은 잔인했습니다. 기습 공격, 포로 없음, 자비 없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습격은 루앙의 노예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대의 기록은 그녀가 거기서 찾은 모든 상인을 체계적으로 처형했다고 묘사합니다. 47명의 바이킹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처벌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먼저 거세, 그 다음 출혈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930년 이후 군일드는 문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센강을 따라 있는 바이킹 유적지에서 발견된 화재층은 바로 이 시기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이킹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는 누군가였습니다. 패배한 여성을 빼앗는 관행은 바이킹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퍼져나갔습니다. 11세기의 노르만 연대기는 정복된 잉글랜드에서 같은 관습을 묘사합니다. 윌리엄의 기사들이 토지 하사를 받았을 때 나열된 동산에는 가축과 곡물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었습니다. 둠즈대 이 북은 그것을 명백히 기록합니다. 여성 부양가족들이 소와 쟁기와 함께 집계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재산으로 등록되었고 가치는 있지만 대체 가능했습니다. 노르만 성의 고고학적 증거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줍니다. 안뜰에는 종종 여성만을 위해 설계된 구금 감방이 있었습니다. 돌담, 철문, 창문은 없었습니다. 일부는 한 번에 30명의 포로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뼈들이 이야기의 나머지를 말해줍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영아 사망률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방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강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강간의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담고 있었고 그래서 제거되었습니다. 1616년은 노르만 정복을 가져왔습니다. 해롤드 고드윈슨이 헤이스팅스에서 쓰러졌고 잉글랜드는 주인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통치자들은 바이킹들이 확립한 것과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섹슨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붙잡혀 노르만 기사들에게 시집 보내졌습니다. 결혼은 강간을 정당성으로 바꾸는 법적 틀이었습니다. 당시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섹슨 혈통을 문명화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현대 용어로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 성폭력을 통한 민족 청소라고 부를 것입니다. 중세 결혼 계약서는 경제학을 보여줍니다. 섹슨 상속녀들은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사랑이나 가족 동맹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땅이 노르만 통제로 흡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동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재산 이전의 도구였습니다. 교회 기록은 저항에 대해 말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녀원으로 도망쳤습니다. 헤이스팅스 이후 10년 동안 잉글랜드의 수녀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교회는 그들 중 많은 이를 순교자로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재산 손실로 기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연대기가 아니라 과학에서 나옵니다. 현대 인구의 유전 연구는 바이킹 노예제와 노르만 정복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에서 자녀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9세기부터 스칸디나비아 유전자 풀 안에 켈트와 섹슨의 여성 혈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이주도 아니었습니다. 산업적 규모로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된 강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성 조상의 약 60%가 포로로 끌려온 켈트 여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약 40%가 브리튼 제도에서 온 여성으로 추적됩니다. 이 백분율 뒤에는 수천 개의 삶이 있습니다. 끌려간 수천 명의 여성, 강요된 임신, 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들, 그 규모는 거대했습니다. 시스템은 의도적이었고 연대기가 증거를 생략하는 동안 뼈와 DNA는 진실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계속해서 더욱 어두운 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요크인 조르빅에서 새로운 발견이 역사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발굴 작업에서 876년경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유적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64개의 개별 감방이 있었고 사슬이 돌벽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양 분석은 그 장소가 40년 동안 점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번식 시설이었습니다. 뼈들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그 감방들을 순환했습니다. 모두 반복된 임신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모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면 버려졌습니다. 그 건물은 요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겨지지 않았고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기록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세례 명부는 그 장소에서 732건의 출생을 나열합니다. 단지 12명의 아이만이 5세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로 분류한 다음 노역에 팔았습니다. 이익은 교회 건설 프로젝트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요크민스터의 중세회계 장부는 시설 운영자들에게 정기적인 지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뇌물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계약 수수료였습니다. 교회는 단지 알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노르드 영토에, 노르만 정착지에, 모든 주요 도시에는 유사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유사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철저했습니다. 이익은 막대했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렉턴의 악명 높은 노르드 여성들의 무덤에서 새로운 토양 코어 분석이 마지막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그 무덤은 단일 학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층은 반세기에 걸친 여러 차례의 매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번의 절망적인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여성을 지우는 지속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몸,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존재 자체를요. 대대로 바이킹 여성들은 침묵당했습니다. 사슬만으로가 아니라 도구로요. 뼈 분석은 천천히 투여된 수은 화합물이 죽기 전에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친 여자의 증언은 무게가 없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영원히 지웠습니다. 렉턴의 발굴은 어머니와 아이의 매장을 드러냅니다. 증인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함께 처형된 가족들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살해가 아니었습니다. 표적 제거였습니다. 너무 많이 본 여성들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포로의 기계를 알고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들 사이에서 하나는 고대 노르드어로 마지막 비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편이 더 나아
사로잡힌 아내들을 무엇이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손에 의해 새겨진 마지막 정당화였습니다.